죄송합니다. 제가 당신 괜찮아요? 열흘만 주십시오. 차 수리비든 뭐든 다 보상하겠습니다. 청년 그 목걸이가 어떻게... 벤츠와 트럭의 충돌, 그리고 그 빗속에서 여 회장의 눈에 들어온 단 하나의 목걸이. 지금부터 그 목걸이가 19년 만에 밝혀낸 재벌가와 반지하 택배 청년 민수의 충격적인 운명과 가슴 시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천명그룹 장명숙 회장의 벤츠 뒷좌석은 고요했습니다. 19년 전 아들과 며느리를 잃은 비극은 그녀의 삶에 그림자처럼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익, 쾅. 벤츠의 평호는 낡은 1톤 트럭과의 충돌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갓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참아내릴 엄두조차 내지 못했어요. 수리비 청구로 인해 이대로는 인생이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벤츠의 운전석에서 중년의 남자가 사고 수습을 하기 위해 내렸습니다. 운전기사가 밖에서 수습을 하는 동안 장 회장은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청년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장 회장은 청년의 굽어진 어깨선, 몸짓이 19년 전 아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 시선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청년의 목에 걸린 오래된 은색 펜던트에 닿았습니다.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그녀는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화재 속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자신이 손주를 위해 며느리에게 주었던 유일한 표식이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회장의 머리는 순식간에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성은 이미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어요. 장 회장은 빗속으로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그녀는 청년에게 곧장 걸어갔습니다. 청년은 놀라 한 발자국 뒷걸음질 쳤습니다. 장 회장의 목소리는 빗소리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귀에 명확하게 박혔습니다. 저 청년, 그 목걸이는 대체 어디서 났어요? 청년은 두려움 속에서도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이거요? 우리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죠? 청년의 되물음에 장 회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목걸이가 이 청년의 손에 할머니라는 가족의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녀는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19년간의 믿음이 허물어지는 듯한 거대한 공포가 그녀를 덮쳤어요. 장 회장은 다시 벤치에 올라타며 운전기사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김 비서, 수리비 청구는 하지 마세요. 일단 조용히 이 사고를 덮어요. 그리고 저 청년의 신상 정보만 확보해서 당장 출발하세요. 벤츠는 고요하게 빗속을 갈랐습니다. 장 회장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저택으로 돌아가 19년 전의 근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장 회장은 벤츠에서 내린 후 곧장 저택의 지하 금고실로 향했습니다. 19년 전 아들과 며느리를 잃은 비극적인 기억은 그 순간부터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던 빗속의 소음과 충격은 사라졌지만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새로운 종류의 공포가 그녀를 압도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라는 청년의 5글자는 19년 동안 장 회장이 스스로에게 허락했던 유일한 위안을 완전히 무너뜨린 파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택의 거대한 공간은 19년간 그녀의 삶이 세워진 견고한 진실이어야 했지만 지금은 그저 텅 빈 거짓 위에 세워진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장 회장은 심장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고통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19년 동안 매일 밤 사랑해 주었던 그 손주가 진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존재론적인 배신감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진실을 찾아내지 않으면 남은 생을 거짓된 미망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장 회장은 금고 깊숙한 곳, 붉은색 벨벳으로 덮인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19년 전 아들의 유품과 사고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들의 짧은 메모, 아기가 사용했던 낡은 옷 조각, 그리고 사고 직전 아들에게서 받았던 아이에게 줄 선물 리스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 회장의 시선은 그 리스트에서 멈췄습니다. 아들의 필체로 적힌 목록 중 3번째 항목이었습니다. 엄마가 디자인 도와주신 은색 펜던트, SM 이니셜. 그녀는 곧장 그 목걸이의 스케치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지만 그 청년의 목에 걸려 있던 표식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형태와 가장자리에 작은 이니셜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증거는 너무나 우연적이었고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증거가 그녀의 눈앞에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다시 집무실로 돌아와 밤을 새웠습니다. 그녀는 19년 동안 매년 보관해왔던 현재 손주의 성장 기록을 펼쳤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발 도장, 유아기 때의 사진, 그리고 학교 성적표와 각종 상장들. 이 아이는 여회장의 세계에서 완벽하게 길러진 후계자였습니다. 이 아이에 대한 자신의 사랑은 거짓된 전제 위에서만 가능했던 감정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 본 것이 아닐까? 19년 동안 이 아이에게 쏟은 나의 사랑은 대체 무엇이었지? 하지만 질문은 질문을 낳을 뿐 답은 없었습니다. 장 회장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정적인 혼란을 극복하고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오직 냉정하고 완벽한 증거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유품과 목걸이의 스케치를 손에 쥐고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길고 잔인하게 느껴졌는지 그녀는 다시는 밤을 새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해 뜰 무렵 장 회장은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는 밤새 조사한 청년의 신상 자료를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청년의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20살, 할머니와 함께 단칸방에서 살고 있으며 택배 물류센터와 대리운전을 병행하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할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 회장은 김민수라는 3글자를 응시했습니다. 이 이름이 19년간의 모든 고통과 기만을 해소할 수 있는 해독제일 수도 혹은 또 다른 파국을 불러올 독약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청년의 피로에 절어있던 얼굴, 그리고 어깨에 고통스러운 움직임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다니. 장 회장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아들의 잃어버린 핏줄에 대한 연민인지 아니면 19년 전 진실을 숨긴 그 존재에 대한 분노의 시작인지는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장 회장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흔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현재의 손주가 가짜라면 천명그룹의 후계자 자리는 물론 그녀의 남은 삶 전체가 송두리째 거짓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진실은 천명그룹의 존립까지 흔들 수 있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아들의 유품과 함께 보관했던 은색 펜던트 스케치 사진을 김 비서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19년 동안 쌓아온 이성이 붕괴되는 순간에도 사업가로서의 냉철함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김 비서,
이제부터 우리는 비공개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절대 누구에게도 이 사실이 누설되어서는 안 돼요. 이 청년의 모든 생활 패턴을 파악하세요.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19년 전 산후조리원 화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키운 할머니가 누구였는지. 장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명령은 서늘하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사소한 습관도 놓치지 마세요. 그의 걷는 방식, 먹는 방식, 잠시 쉴 때의 자세. 그 모든 것이 핏줄의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당장 실행하세요. 이 명령은 19년 만에 비로소 시작된 장명숙 회장 개인의 전쟁 선포였습니다. 그녀는 오직 이 진실을 확인하고 19년 동안 잘못된 곳에 쏟았던 사랑과 시간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잃어버렸던 진실을 되찾기 위한 집요한 추적자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장명숙 회장의 명령이 떨어진 직후 김민수의 일상은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며칠 동안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트럭 사고의 수리비 청구가 들어오지 않은 것은 분명 행운이었지만 그 행운 자체가 너무나 기묘하고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보험사나 경찰 혹은 그 노부인 측에서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그저 조용한 선의일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할머니가 나한테 목걸이를 왜 물어봤을까? 그 눈빛이 왜 그렇게 간절했을까? 민수는 낡은 반지하 방 천장을 바라보며 의문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노부인의 깊고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자신을 쫓아오는 듯 했어요. 며칠 후 민수는 새벽에 물류센터로 나서는 길에 평소와 다른 기분을 느꼈습니다. 분명 뒤에 아무도 없는데도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섬뜩한 위화감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옷깃을 여미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이 불안함이 그 사고 때문에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가난 때문에 생긴 피해망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묵묵히 택배 상자를 나르는 것뿐이었어요. 삶의 고단함은 여전했습니다. 장 회장의 집무실에는 매일 아침 김 비서의 보고서와 함께 김민수의 일상을 담은 스냅 사진과 짧은 영상 클립이 도착했습니다. 김 비서는 오랫동안 장 회장의 그림자처럼 일해온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보고는 감정 없이 오직 사실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김민수가 택배 상자를 나를 때의 모습, 배송 중 잠깐 쉴 때 쭈그리고 앉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수백 장의 사진과 수십 분의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며 청년의 숨 쉬는 것 하나까지 집요하게 관찰했어요. 그녀는 특히 청년의 걷는 습관에 주목했습니다. 김민수는 피로 때문인지 오른쪽 어깨가 미세하게 앞으로 기울어 있었고 걸을 때마다 오른쪽 발 뒤꿈치가 미세하게 안으로 꺾이는 듯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이 습관은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었지만 장 회장에게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장 회장은 곧바로 아들의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20살 무렵 아들이 친구들과 농구 경기를 마치고 걸어오는 뒷모습 사진이었습니다. 오른쪽 어깨의 미세한 기울어짐과 발 뒤꿈치의 꺾임. 19년의 세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완벽하게 똑같은 걸음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는 우연이었지만 어머니로서의 직감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유전이었습니다. 핏줄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몸에 각인된 습관의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김민수가 피곤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는 습관도 발견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아들이 어릴 적부터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깊은 고민에 빠질 때마다 반복하던 습관이었습니다. 보고서 위의 사진 속에서 김민수는 바로 그 자세로 낡은 트럭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비서, 이제 충분합니다. 장 회장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핏줄의 증거는 이제 보고서나 사진이 아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유전자의 증명이 되어 그녀의 가슴에 쐐기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확신했어요. 이 청년은 제 손주가 맞습니다. 장 회장은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모두 모았지만 어머니로서의 직감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줄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그녀는 김 비서에게 김민수의 배송지의 동선을 파악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별장 근처에 고급 베이커리 빵 배달을 주문했습니다. 김민수의 담당 구역 중 가장 외진 곳이었고 가장 까다로운 주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배달 도착 시간을 계산하여 별장 입구의 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마침내 낡은 트럭이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섰고 김민수가 상자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여기 택배 왔습니다. 청년은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피로에 지쳐 있었고 장 회장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듯 고개를 완전히 들지 못했습니다. 장 회장은 그에게서 가장 확실하고 감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청년의 땀과 함께 섞여 올라오는 냄새. 낡은 작업복과 저렴한 비누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그 아래서 은은하게 느껴지는 특유의 흙냄새. 그것은 19년 전 아들을 잃기 직전 품에 안았던 갓난 손주에게서 맡았던 세상에 막 태어난 아기의 채취와 같은 종류의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는 19년 동안 그녀의 기억 속에 깊숙이 봉인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 이 낯선 청년에게서 완벽하게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냄새를 맡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장 회장은 손을 떨며 청년을 붙잡고 울부짖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핏줄의 증거는 이제 보고서나 사진이 아닌 어머니의 오감을 통해 그녀의 가슴에 쐐기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눈빛으로 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조사가 필요 없다는 무언의 명령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청년에게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조심히 가요. 청년은 그 짧은 인사에도 고개를 깊이 숙이며 돌아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노부인이 자신을 왜 그렇게 응시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고 때처럼 무서움보다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채우는 듯한 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김민수가 탄 트럭이 멀어지자 장 회장은 나무 그늘 아래에 서서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19년간의 방황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고 이제 그녀의 품에 안겨있는 현재 손주에 대한 죄책감과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이제 가장 잔인한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장명숙 회장은 DNA 검사 보고서를 내려놓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 핏줄의 확신이 기쁨이 아닌 잔인한 현실의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19년간 자신이 사랑으로 길러온 손주가 가짜라는 사실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어요. 그녀는 이 과학적 증명을 필사적으로 부정하려 했지만 보고서의 냉정한 숫자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 거짓된 기만에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 회장은 곧바로 김 비서에게 다음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김민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19년의 세월 동안 그 아이가 겪은 모든 고통을 보고하세요.
단 하나의 사소한 기록도 놓치지 마세요. 김 비서가 준비한 김민수의 성장 과정 보고서는 처참했습니다. 보고서 속의 김민수는 가난과 싸우는 고독한 청년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키워준 할머니의 병간호와 생활비를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일을 시작했으며 할머니는 암투병을 시작한 지 오래되어 그 병원비를 민수가 온전히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19년간 장 회장의 저택에서 누려온 풍요는 진정한 후계자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정확하게 비례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장 회장은 사진 속 민수의 얼굴에 어려있는 깊은 피로를 보며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로서의 본능적인 죄책감에 몸서리쳤습니다. 내가 내 아들의 핏줄을 내 손으로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내쫓았구나. 그 대가를 이 아이가 대신 치렀구나. 그녀는 참을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장 회장은 다음 보고서에서 김민수가 다녔던 고등학교 기록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김민수가 다녔던 학교는 천명그룹이 재단으로 운영하는 명문사립 천명고등학교였고 그녀의 현재 손주 선우 역시 그곳을 졸업했습니다. 두 아이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이 소름 끼쳤습니다. 장 회장은 불안감과 함께 솟아오르는 기시감 때문에 온몸의 피가 식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그 시기 김민수의 담임 교사와 교우 관계를 심층 조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보고서는 19년간의 모든 고통을 한순간에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김민수가 천명고등학교 재학 시절 내내 심각한 집단 괴롭힘에 시달렸던 사실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명단에는 현재 손주인 선우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가난한 특례 입학생이었습니다. 모두가 부모의 재력을 자랑하는 곳에서 그는 숨쉬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습니다. 선우와 친구들은 김민수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조롱거리로 삼았어요. 특히 그들의 리더였던 가짜 손주는 가장 교활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민수를 억압했습니다. 가짜 손주 선우가 일부러 민수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립니다. 야, 김민수, 왜 이렇게 허술하냐? 내가 들고 다니는 책만큼이나 싸구려 인생이네. 얘 봐라, 얘. 꼴에 공부해보겠다고. 이들은 물리적인 고통뿐 아니라 민수의 자존심과 꿈을 짓밟았습니다. 민수는 이들에게 반항할 힘도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괴롭힘은 교실 안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이들은 민수의 옷차림과 할머니의 병을 조롱하며 그가 세상에 섞일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입했어요. 야, 열심히 주워. 할머니 병원비 벌어야지. 어차피 이딴 거 봐도 너 서울대 못 가. 너한테는 배달 트럭이 더 잘 어울려. 이 학교에 내 자리는 없어. 장 회장은 이 모든 기록이 담긴 보고서를 들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과거 회상의 잔인한 비웃음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 했어요. 그녀가 19년간 사랑으로 길러온 손주가 바로 그녀의 진짜 손주에게 가장 잔혹한 고통을 안겨준 가해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온몸의 기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19년 동안 가짜에게 쏟아부은 사랑은 이제 배신감으로 그리고 진짜 손주에게 가한 상처에 대한 죄책감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것은 그 아이 자체가 아니라 아들의 핏줄이라는 허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허상 아래 그녀의 진짜 핏줄은 괴롭힘을 당하다 세상 속으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분노가 그녀의 죄책감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할머니로서의 정의를 집행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핏줄에게 고통을 안긴 위선자에게
천명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장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강철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모든 감정은 사라지고 오직 진실과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김 비서, 지금부터 그 아이의 모든 사생활을 조사하세요. 재정 상태, 현재 교우 관계, 그리고 천명그룹 내에서 그가 저지른 모든 부적절한 행동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파헤쳐서 내게 보고하도록 해요. 이 명령은 19년간의 거짓에 대한 여 회장의 최종 심판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장명숙 회장의 집무실은 이전보다 더 차갑고 단호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확인된 DNA 검증과 학폭의 진실은 그녀에게 더 이상 주저할 여유를 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제 두 가지의 잔혹한 진실을 동시에 파헤쳐야 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핏줄을 기만한 가짜 손주의 몰락을 위한 증거 확보였고, 다른 하나는 19년 전 비극의 순간 운명을 뒤바꾼 존재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김 비서가 준비한 가짜 손주 선우의 보고서는 이미 그 아이가 천명그룹의 후계자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그 보고서를 차례로 훑어보며 19년간의 방임이 낳은 결과에 대해 냉철하게 심판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에게 쏟았던 사랑만큼이나 이제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그를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심장을 찢는 것은 가짜 손주에 대한 심판보다는 아기 바꿔치기를 감행한 장본인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만나지 않고는 19년 전 그날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를 잃은 그 참혹한 순간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비서가 먼저 김민수를 키운 할머니에 대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혈연 관계 없이 민수를 거두어 친손자처럼 키운 분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 할머니가 19년 동안 민수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가 담겨 있었어요. 장 회장은 이 고마운 은인에게 닥친 고통을 해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할머니는 사건의 직접적인 관련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천명그룹의 아기와 자신의 아기를 바꿔치기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19년 전 산후조리원 화재 기록을 재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아들 부부가 출산 직후 산모와 아기가 함께 머물던 천명그룹 계열의 산후조리원이었습니다. 김 비서는 이 비극의 장소에 접근 권한이 있었던 인물들을 집요하게 재조사했습니다. 마침내 김 비서는 충격적인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정미연이라는 이름입니다. 19년 전 사고 당시 그 산후조리원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일했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사고 발생 직전에 아들을 출산하고 회복 중인 산모이기도 했습니다. 장 회장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미연은 시설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과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은 산모였으며 화재 직후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이었어요. 장 회장은 그날의 상황을 재구성하며 숨막히는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정미연은 자신의 아이와 천명그룹의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자신의 아이를 천명그룹의 후계자 자리로 밀어 넣었어요. 하지만 곧이어 발견된 정미연의 그 후의 삶은 장 회장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정미연은 사고 직후 산후조리원을 그만둔 뒤 놀랍게도 여 회장의 저택에 가정부로 지원했고 현재까지 19년간 연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장 회장의 머릿속에서 모든 기억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동시에 19년간 자신이 그 여자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났다는 끔찍한 깨달음이 섬광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매일 그 아이가 제 손주라는 확신 속에서 저택에 새로 들어온 가정부의 얼굴을 깊이 살피지 못했습니다. 장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당시의 기억이 섬뜩하게 재현되었습니다. 정미연이 자신이 낳은 아이를 매일 눈앞에서 보며 키우는 듯 마는 듯 주인의 시선을 피하며 19년을 보냈을 그 순간들. 그녀는 아이에게 절대 다가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메뉴에 있는지 슬쩍 확인하거나 아이의 방에 들어가 청소할 때 다른 직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이의 흐트러진 교복깃을 아주 빠르게 정리해주는 모습을 저는 분명 보았습니다. 그때는 그저 세심하고 완벽한 직원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 짧은 접촉, 그 은밀한 보살핌, 그것은 모성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19년 동안 그 여자는 자신의 아이가 1000명 그룹의 후계자로 자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며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안에서 자신이 기르는 아이의 생모에게 19년 동안 감시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 회장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의문은 이제 하나였습니다. 왜 정미연은 자신의 아이가 후계자가 되는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자신이 그 부를 누리지 않고 가정부로 19년을 보냈을까? 단순한 탐욕이었다면 그녀는 부를 이용해 평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아들에게조차 엄마라고 부를 수 없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곳에서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이 사실은 그녀의 바꿔치기가 단순한 욕심이 아닌 복잡하고 처절한 사연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이 의문은 반드시 정미연을 직접 만나 해소해야만 했습니다. 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서는 그녀의 진짜 손주가 겪은 고통도 자신의 19년간의 방황도 설명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비서, 그 여자, 정미연을 조용히 내 집무실로 불러주세요. 지금 당장. 장 회장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19년의 세월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19년간 함께 생활했던 가정부를 이제 진실을 쥔 여자로 대면해야 했습니다. 운명의 마지막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여 회장의 집무실은 모든 빛을 빨아들인 듯 무겁게 침묵했습니다. 장명숙 회장의 눈빛은 냉정했고 테이블 건너편에 무릎을 꿇은 정미연은 이미 생기를 잃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19년 동안의 모든 거짓말이 마침내 심판대 위에 올랐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테이블 위에 준비된 DNA 검사 보고서와 정미연의 19년 가정부 기록을 차례로 펼쳐 보였습니다. 이제 말해 보십시오. 당신이 왜 어떻게 이런 짓을 했습니까? 당신이 낳은 그 아이가 내 핏줄에게 저지른 잔혹한 짓을 당신은 보지 못했습니까? 장 회장의 목소리는 고통과 배신감으로 인해 이미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정미연은 입술을 깨물었고 19년 동안 묻어왔던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제 아이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살리고 싶었다고요? 장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반문했습니다. 19년 전 산후조리원 화재가 나던 그날 밤, 저는 그곳 직원이었고 제 아이는 선천성 심장 질환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장 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판정이었습니다. 돈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화재가 났고 회장님 아드님과 며느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1000명 그룹의 아이는 너무나 건강했지만 제 아이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미연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고 절규했습니다. 저는 저의 아이에게
천명그룹의 부와 의료기술이라는 생명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로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정미연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 회장의 눈빛은 분노와 혼란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성애? 그 잔혹한 선택이 모성애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럼 내 손주는? 김민수는? 장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건강했습니다. 너무 건강해서 제가 아니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제가 참아 버릴 수는 없어서 저의 어머니께 맡기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천명그룹의 아기라는 사실은 저만이 알고 있어야 할 비밀이었습니다. 어머니께는 제가 낳은 아이인데 키울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아이를 버린다는 저를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정미연은 눈을 감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뺏듯이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버려진 손주라고 생각하고 19년 동안 친손주처럼 키워주셨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고 제 어머니의 헌신까지 이용한 천하의 죄인입니다. 정미연은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가장 귀한 아이 민수를 자신의 친어머니에게 맡기는 잔혹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민수가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른 채 순수한 모성으로 그를 길렀습니다. 이 모든 고백이 끝나자 장 회장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집무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런, 당신이 감히. 장 회장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했고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감히 내 아들의 핏줄의 운명을 결정했단 말입니까? 모성애? 당신의 그 처절한 모성애 때문에 내 핏줄은 가장 비참한 곳에서 고통받았습니다. 내 아들 부부가 죽던 그 비극적인 순간에 당신은 계산적으로 내 아이를 훔쳐냈어. 19년. 당신은 내 집에서 가정부라는 이름으로 내 곁에 머물며 내 속을 기만했어. 당신의 죄는, 당신의 거짓말은 내게서 19년의 세월을 앗아갔고 내 손주에게 영혼의 상처를 주었어. 장 회장의 분노는 폭발했고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거대한 기만에 대한 복합적인 분노와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19년 동안 자신이 사랑했던 아이의 생모가 매일 자신의 곁에서 자신의 핏줄을 기만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를 광기에 가깝게 몰아넣었습니다. 정미연은 장 회장의 폭발적인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장 회장은 숨을 고르며 분노의 정점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제야 그녀의 머릿속에 정미연이 말했던 선천성 심장 질환이라는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19년 동안 진짜 손주라 믿고 키웠던 아이가 어린 시절 몇 번의 심장 수술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돈을 썼고 그 아이는 그 돈 덕분에 생명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나를 이용했지만 결국 나는 그녀의 목적을 이뤄주었다. 19년 전 나는 내 손주의 이름을 빌려 내 아들의 생명을 살린 것이다. 이 잔혹한 운명의 아이러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장 회장은 테이블에 기대어 몸을 지탱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미연에 대한 단순한 증오를 넘어섰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모성이 빚어낸 처절한 비극 앞에서 그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당신의 거짓된 19년도
내가 보냈던 헛된 19년도 끝내야 합니다. 장 회장의 목소리는 다시 차분해졌으나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냉정해졌습니다. 당신이 낳은 그 아이는 내 진짜 손주에게 끔찍한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당신이 낳은 그 아이가 천명그룹의 후계자로 계속 살도록 둘 수 없습니다. 장 회장은 김 비서를 돌아보며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비서, 정미연 씨가 본인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스스로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그리고 장 회장은 잠시 멈췄습니다. 정미연 씨의 어머니, 김민수를 키운 그분에게는 최고 수준의 의료 지원을 즉시 시작하세요. 일절 비밀에 붙이고 민수에게는 알리지 마세요. 정미연은 고개를 숙인 채 19년 만에 비로소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아들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어머니의 병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장 회장은 홀로 남아 테이블 위에 보고서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사라지고 오직 진짜 손주에 대한 죄책감과 앞으로의 잔혹한 심판에 대한 결의만이 남았습니다. 장명숙 회장의 분노는 이제 차가운 결의로 굳어졌습니다. 새벽동이 틀 무렵 그녀는 이미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19년의 기만과 고통에 대한 심판은 감정이 아닌 완벽한 논리와 법적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김 비서를 통해 가짜 손주가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부적절한 행위, 특히 그룹 내 비자금 조성 및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 압력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미 후계자 수업이라는 명목 아래 숨겨져 있던 그의 모든 치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천명그룹의 주요 이사진과 법무팀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 가짜 손주를 조용히 집무실로 호출했습니다. 가짜 손주는 평소처럼 여유롭고 당당한 태도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여 회장이 자신을 호출한 이유가 단순한 업무 보고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19년 동안 완벽하게 연기해온 천명그룹의 후계자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그의 눈빛에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아침 일찍 무슨 일이십니까? 회의 준비로 바쁘실 텐데. 가짜 손자가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장 회장은 그 미소를, 그 위선적인 태도를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19년 전 정미연이 자신의 친아들을 살리기 위해 저질렀던 잔혹한 선택보다 자신에게 고통을 안긴 진짜 손주에게 가짜 손주가 가했던 학폭의 잔인함을 먼저 심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앉아라. 장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장 회장은 테이블 위에 준비된 또 다른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김 비서가 보고했던 천명 고등학교 시절 김민수 집단 괴롭힘 사건에 대한 심층 보고서였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느냐? 가짜 손주는 의아해하며 파일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가 기억조차 희미했을 오래전의 놀이 기록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고등학교 시절의 사소한 일입니다. 특례 입학생 하나가 적응을 못해서 자퇴한 일 아닙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은 맞지만 사춘기 시절의 치기였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상황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치기? 장 회장의 목소리가 순간 날카롭게 솟아올랐습니다. 내가 밟았던 그 아이는 내가 신었던 명품 신발 한 켤레 값 때문에 고통받던 아이였다. 그 아이는 내가 조롱했던 병원비를 벌기 위해 학교를 포기했다. 내 손으로 찢어버린 그 참고서가 그 아이의 세상 전부였을 것이다. 장 회장은 가짜 손주가 더 이상 반박할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이어 다른 파일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가짜 손주가 지난 3년간 그룹 내에서 저지른 협력업체 비리, 법인 카드 남용, 그리고 사적인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법무팀의 보고서였습니다. 후계자 수업은 1000명 그룹의 권력을 사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쓰라고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다. 장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 오늘 오전 중으로 그룹 감사팀과 법무팀에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이다. 가짜 손주는 당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꾸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칼날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누군가의 모함입니다. 제가 1000명 그룹의 후계자라는 것을 시기하는 자들이. 후계자? 장 회장은 비웃듯이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너는 더 이상 후계자가 아니다. 그 순간 김 비서의 안내를 받아 회의실 문이 열리고 1000명 그룹의 주요 이사들과 법무팀장이 집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모두 차가운 표정으로 가짜 손주를 응시했습니다. 이 장면은 즉각적이고 공개적인 심판을 위한 장 회장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사님들, 1000명 그룹의 법과 윤리는 혈연을 떠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장 회장은 가짜 손주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1000명 그룹의 모든 경영 직책 및 후계자 자리에서 즉시 해임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1000명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부당한 사적 이익 취득, 그리고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잔혹한 과거 행적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들은 침묵했지만 그 누구도 여 회장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짜 손주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장 회장에게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장 회장은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용서를 구할 곳은 1000명 그룹이 아니다. 내가 짓밟았던 그 아이의 발밑에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 법무팀장과 김 비서가 가짜 손주를 양쪽에서 부축했습니다. 그는 저항했지만 이미 모든 권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모두가 집무실을 나간 후 장 회장은 김 비서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기 위해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김 비서가 집무실 문을 닫자 장 회장은 이제 가짜 손주에게 숨겨왔던 가장 잔혹한 진실을 전달할 준비를 했습니다. 김 비서는 잠시 후 복도에서 몸부림치는 가짜 손주를 다시 집무실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장 회장은 가장 마지막 파일, 정미연의 고백과 DNA 검사 기록이 담긴 파일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너는 내 손주가 아니다. 장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냉혹했습니다. 너는 19년 전 너의 생모가 자신의 병든 아이를 살리기 위해 내 아들의 핏줄과 바꿔치기한 아이일 뿐이다. 내 생모는 19년 동안 이 집 가정부로 살면서 너를 감시해왔다. 가짜 손주는 그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몸이 굳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할머니의 배신, 그리고 19년간 그토록 무시했던 가정부가 자신의 친어머니였다는 사실은 그의 모든 세계관을 파괴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할머니,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거짓말이라? 장 회장은 비웃었습니다. 내가 밟았던 그 아이 김민수, 그 아이가 내 아들의 진짜 핏줄이다. 이제 내가 누렸던 모든 것, 내 이름, 내 존재까지도 모두 내 진짜 손주에게 돌아가야 한다. 내 생모는 이미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다. 이제 너의 차례다. 장 회장은 그에게 더 이상의 시선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김 비서는 완전히 혼란에 빠진 가짜 손주를 이끌고 집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천명그룹의 후계자는 그가 19년 동안 누렸던 부와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비참하게 몰락했습니다. 장 회장은 홀로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복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김비서를 다시 호출했습니다. 김비서, 가장 먼저 김민수를 키운 그분에 대한 모든 지원을 즉시 진행하세요. 병원비, 생활비, 최고 수준의 간병까지 민수에게 알리지 않고 완벽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 회장의 눈빛이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김민수를 찾아오세요. 이제 내 진짜 손주를 천명그룹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장 회장은 김 비서가 채 대답하기도 전에 손을 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초조함이 뒤섞여 격렬하게 요동쳤어요. 장 회장은 김 비서에게 다시 한번 전화로 지시했습니다. 아니, 김 비서. 내가 직접 가겠어요. 19년 동안 기다렸어요. 이 만남은 어떤 방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민수군의 위치를 즉시 파악하세요. 장 회장이 곧바로 개인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이 만남은 천명그룹 회장의 도리가 아닌 죄책감에 짓눌린 한 할머니의 비장한 심정이었어요. 장 회장이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낡은 작업복 차림의 김민수가 링거를 맞고 잠든 할머니의 손을 잡고 간이 침대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장 회장은 민수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녀는 민수와 할머니의 중간에 서서 병실에 있는 민수를 바라보았어요. 한참을 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김민수 군. 나지막하고 어색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극한의 피로와 낯선 환경에 대한 경계가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장 회장이 테이블 위에 은색 펜던트 스케치 사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고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민수군,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제가 19년 전부터 오늘까지 잘못된 채로 덮어두었던 가족의 가장 아픈 비밀입니다. 장 회장은 정미연이 저지른 바꿔치기, 가짜 손주가 민수에게 가했던 학폭, 그리고 민수가 택배 차량을 몰며 그 끔찍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민수가 장 회장의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믿기지 않는 진실 앞에서 충격으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거짓말, 거짓말입니다. 나는 천명그룹 회장 이전에 당신의 친할머니로서 19년 동안 당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방치했습니다. 그 죄책감은 제 생의 마지막까지 짊어질 책임이에요. 나는 이 파렴치한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요. 할머니는 충격으로 눈이 커진 채 자신이 19년간 키운 손자가 재벌 회장의 진짜 손주라는 사실에 몸을 떨었습니다. 민수가 할머니를 필사적으로 보호하듯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아무것도 듣지 마세요. 민수가 할머니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뭔가 결심한 듯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회장님께 가거라. 나는 너를 뺏기더라도 내가 이제 이 고생을 끝내야 내가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구나.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가 할머니에게 절규하듯 말했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할머니를 두고 어디도 가지 않아요. 장 회장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민수야, 나는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아. 하지만 할머니의 생명을 위해 내가 싸울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줘. 나는 19년 전 잘못된 모성 때문에 고통받은 너를 또 다른 엄마의 마음으로
보호하고 책임지고 싶어. 민수가 봉투를 쥐고 손을 떨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며 자신의 단순한 삶을 포기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이분을 향해 보여주신 진심, 저는 그것을 외면할 수 없어요. 좋습니다. 저는 천명그룹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당신이 진심으로 책임지겠다는 당신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장 회장이 민수가 내민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눈빛에서 냉정한 전략이 아닌 오직 희생적인 사랑을 읽었어요. 고맙다. 우리 민수야. 이제부터 우리는 가족이다. 19년의 상처를 함께 치유하자. 감격과 안도감, 그리고 깊은 책임감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민수가 장 회장에게 운명을 받아들이고 손을 놓은 후 병실에는 비로소 무거운 안도감이 감돌았어요. 장 회장은 김 비서를 불러 할머니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진행하게 했고 민수에게는 새 옷을 갈아입도록 했습니다. 장 회장이 밤새 링거를 맞고 잠든 할머니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야위었지만 이제 그녀는 민수를 위한 가장 큰 결정을 내린 후였습니다. 장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르신, 당신의 희생과 사랑 덕분에 제가 민수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할 기회를 얻었어요. 제가 당신의 은혜를 평생 갚겠습니다. 장 회장이 할머니 옆에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녀는 잠든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자신과 민수의 삶을 지켜온 가장 순수한 사랑을 만난 것에 대한 존경심이었어요. 날이 밝아오자 할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아닌 여전히 곁을 지키고 있는 장 회장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가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민수는 떠났나요? 장 회장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옷을 갈아입고 짐을 정리하러 나갔어요. 어르신, 당신은 천명그룹 최고의 의료진에게서 치료받을 거예요. 이건 민수가 당신을 위해 내린 결정이에요. 할머니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것은 체념이 아닌 가슴 아픈 승인이었습니다. 회장님, 나는 민수를 뺏긴 것이 아니지요? 나는 그저 이 아이가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당신도 내 심정을 알겠지요. 당신도 엄마니까요. 할머니의 이 한마디는 장 회장의 가슴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당신도 엄마니까요. 장 회장은 자신이 19년간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네, 저도 엄마예요. 제가 당신의 아픈 딸에게 민수를 뺏겼던 것처럼 당신도 지금 저에게 민수를 보내주는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 모든 아픔은 제 불찰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이제 민수의 진짜 할머니로서 당신의 아픔을 함께 짊어질 가족이 되게 해줘요. 두 할머니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창밖으로 떠오르는 여명의 빛이 병실을 비추었고 그들의 눈가에는 새로운 희망과 오랜 슬픔이 섞인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할머니는 비로소 민수를 향한 사랑이라는 단 하나의 이름 아래 화해했습니다. 민수가 깨끗한 새 정장으로 갈아입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낡은 택배기사 유니폼과 어머니의 유품인 은색 펜던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민수가 들어오자 곧바로 일어섰습니다. 민수야, 이제 가야 한다. 할머니의 치료는 최고 수준으로 진행될 거야. 걱정하지 마. 민수가 할머니 곁으로 가서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할머니, 나 잘할게요. 금방 돌아올게요. 건강해지셔야 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일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민수가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그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에게 택배 상자를 나르던 19년의 시간은 이제 병실 창문 너머의 아련한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장 회장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1000명 그룹으로 가는 길은 험난할 거야. 하지만 이제 내 곁에는 내 진짜 가족이 있어.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용기를 내줘. 민수가 펜던트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더 이상 순수한 청년의 얼굴이 아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으려는 강한 후계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민수가 장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그 용기가 아니라 책임감으로 갈 거예요. 당신이 저에게 이분의 생명을 맡긴 것처럼 저는 1000명 그룹의 운명을 당신에게서 맡아 짊어질게요. 장 회장은 민수의 눈빛에서 자신이 평생 지녀온 권력자의 차가운 의지를 보았어요. 민수는 이미 자신의 세계를 떠났고 새로운 세계의 주인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내 진짜 손주. 이제 1000명 그룹을 내 방식대로 이끌어봐. 장 회장과 민수는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을 태운 검은색 고급 세단이 새벽 햇살 속에서 1000명 그룹 본사로 힘차게 달려나갔습니다. 민수의 새로운 투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민수와 장 회장을 태운 검은색 고급 세단이 1000명 그룹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가짜 손주 장선우와 그의 어머니 정미연은 마지막까지 오만함과 불안함이 뒤섞인 채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 회장이 회의실 중앙에 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결의로 가득했어요. 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1000명 그룹의 미래를 결정짓는 최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장 회장은 정미연이 저지른 바꿔치기의 모든 증거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임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격렬한 소란에 휩싸였어요. 선우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충격에 빠졌고 정미연은 이미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이 아이 김민수가 바로 1000명 그룹을 이끌어갈 나의 진짜 손주입니다. 정미연이 장 회장 앞에 무릎 꿇고 매달렸습니다. 정미연이 오열하였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선우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저를 죽여주세요. 장 회장이 정미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한다면 내 죄를 모두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마지막 도리야. 너의 죄값은 법이 판단할 것이고 선우는 내가 가진 가짜 삶의 무게를 이제 짊어져야 해. 장 회장은 바로 임원들에게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1000명 그룹 법무팀은 정미연의 혐의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하고 선우에게는 회장 일가 지원을 전면 박탈하되 최소한의 자립금을 지급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도록 하세요. 이것이 1000명 그룹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정미연은 보안팀에게 끌려나갔고 선우는 아무런 말 없이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찾아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가짜 삶을 정리하러 떠났어요. 장 회장이 임원들을 해산시킨 후 민수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회의실은 이제 고요하고 넓었어요. 장 회장은 민수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내가 1000명 그룹의 주인이야. 내가 원했던 대로 할머니는 최고 환경에서 치료받을 거고 이제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김민수가 장 회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행복보다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임이 할머니와 당신의 삶을 평안하게 해준다면 저는 기꺼이 이 짐을 지겠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화창한 오후, 민수는 천명그룹 본사 대신 작은 요양병원 정원을 찾아왔습니다. 민수와 그의 두 할머니가 함께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민수를 키운 할머니는 훨씬 건강해져서 장 회장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두 할머니는 이제 신분과 관계없이 민수의 할머니로서 편안한 우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오는 김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오늘 오후 이사회가 있습니다. 장선우 씨가 작은 택배 회사를 차려 열심히 살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들 곁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19년 대신 진정한 가족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이제 복수심이 아닌 평화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 두 분, 이제 정말 평안하시죠? 그래, 우리 민수 덕분이지. 민수는 두 할머니 사이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여정 끝에 주인공 민수가 마침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은 것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깊은 감동과 여운을 선사할 이야기로 꼭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